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이페스 코리아 정성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에 오신 거 환영하고요. 저도 이제 2년이 돼서 굉장히 기쁩니다. 앞으로 그 이제 교재 1권 있죠? 그 내용을 저와 같이 이제 쭉 공부를 하실 텐데, 여러분 이제 합격하셔야 되니까,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그 새 교재가 나왔는데, 요게 이제 정규 과정이니까, 요 기본서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 교재로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준비되셨죠? 자, 첫 번째, 이번 시간에 이제 금융투자 상품을 공부할 거예요. 금융투자 상품. 자, 교재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이제 다루는 내용을 조금 이제 소개를 드릴게요. 거기 교재 이렇게 이제 목차 보시면 되고요. 그 순서에 맞게끔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교재 순서에. 자, 이 금융투자 상품에서 이제 다루는 게 제일 먼저 우리나라의 이제 금융회사들을 볼 거고요. 이제 대표적으로 뭐 은행도 있고 뭐 증권사, 보험사 있지 않습니까? 이제 걔네들 이제 구분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품을 우리가 나눌 때 속성이라 그러는데 이제 예금 상품, 투자 상품, 보험 상품, 이렇게 이제 나눠가지고 거기에 이제 대표 상품들을 또 이제 공부를 할 거예요. 특히 여러분이 투자 상품이 시험에 이제 잘 나오니까 제일 많이 신경 써야 되는 게 지금은 이제 그 투자 시대니까 투자 상품이라는 건 이제 손실 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상품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제일 먼저 이제 관심 가져야 되는 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절세 상품이 되겠죠. 세 가지가 있는데 세금을 전혀 안 내도 되는 이제 비과세 상품 제일 좋은 거고요. 공제되는 게 있는데 이제 세액공제, 소득공제 이런 상품들 이제 외우셔야 되고 마지막에 이제 예금보험제도 들어보셨죠, 우리나라.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공부할 텐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 상품이 아무래도 이제 제일 중요하니까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고요. 큰 틀에서 보면 여기 이제 암기 과목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 번 반복해가지고 외우는 게 최선입니다. 그러면 10문제 출제되지 않습니까? 고득점도 가능하다. 그러면 어떤 걸 외워야 되냐? 이제 그걸 이제 제가 도움을 드려야 되겠죠? 그때 이제 중요한 것들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우리나라 금융회사라고 이렇게 이제 교재에 나오죠. 자, 거기에 보면 이제 개요 부분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 교재 없으시면은 뭐 교재 준비 안 되셨으면 이걸 보셔야 되는데 이제 교재가 있어야 되겠죠. 자, 우리나라는 여러분 이제 금융회사들을 크게 이제 편의상 6개 그룹으로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요. 그 6개 그룹이 뭐냐? 이건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 이제 세부 내용을 이제 알고 계셔야 되는데, 자, 이제 하나씩 봅니다. 제일 먼저 아무래도 이제 은행 다 아시죠, 여러분? 은행이 이제 중요한데, 은행은 이제 크게 일반은행하고 특수은행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일반은행, 특수은행. 우리가 주로 이제 거래하는 데가 일반은행이 되겠죠? 일반은행도 또 3개로 나눕니다. 시중은행, 지방은행. 여러분 이제 시중은행이라는 것은 전국에 이제 영업구역이 전국에 걸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점포가 전국에 있는 거고요. 지방은행은 말 그대로 이제 특정 지역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거고요. 지금 외국계 은행도 국내 지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 3개로 이제 구분하는데, 요거 이제 일반은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특수은행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특수한 이제 특별법에 의해서 그때 설립된 은행인데, 현재 이제 5곳이 있습니다. 이런 걸 좀 외워두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중 특수은행이 아닌 것은 이렇게 이제 시험에 출제되기 때문에, 여러분 산업은행 들어보셨죠?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그 다음에 농협, 수협, 중앙회가 되겠습니다. 단위조합이 아니고, 중앙회라고 이렇게 표현하고요. 실제 여러분 이렇게 간판은 농협은행, 수협은행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우리는 시험 목적으로 이제 중앙회라고 이제 기억합니다. 단위조합이 아니고 이렇게 이제 5곳을 특수은행으로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그 예금을 취급하는 데가 은행이죠. 근데 이제 은행 외에도 예금을 취급하는 데가 있다. 그래서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 이렇게 이제 부르고요. 자, 은행과 유사한 업무를 해요. 그런데 보다 제한적인 목적으로 설립된 금융기가 조금 이제 은행보다는 좀 밀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럼 비은행에 속하는 데가 어딨냐? 그러면 우리 주변에 여러분 보신 적 있어요?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기구. 요 신용협동기구는 또 3개 금융권이 있습니다. 신용협동조합. 흔히 이제 우리는 말을 줄이잖아요. 신협이라고 많이 표현하죠. 신협. 새마을금고, 상호금융 요 3개를 묶어서 신용협동기구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그럼 이제 우체국도 예금 보험을 다 취급하는데 우체국 예금.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봐두셔야 돼요. 다음 중 이게 이제 비은행에 속하냐, 뭐 은행에 속하냐, 뭐 주로 이제 그런 시험 문제도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다 가능하시겠죠, 여러분?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금융투자업자 또는 이제 금융투자회사라고도 부릅니다. 금융투자업자 또는 이제 회사. 그럼 여기는 뭐 하는 데냐? 핵심이 요겁니다. 투자 상품을 주로 이제 취급한다 이거예요. 원금 손실 날 수 있는 투자 상품 있죠? 그리고 우리 이제 법에서 우리 이제 앞으로 공부할 때 제가 법법 그러면 이제 자본시장법 얘기하는 거예요. 자본시장법. 자본시장법에서 이 금융투자업을 6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죠. 투자 매매, 투자 중개. 이제 그 일을 하는 게 투자 매매 중개업자다. 통상 요거는 따로따로 하지 않고 묶어서 많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흔히 여러분 우리 그 증권회사다, 선물회사, 특히 증권회사 이런 표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근데 실무에서는 증권회사다, 선물회사다, 자산운용회사다 이런 표현을 쓰지만 법에서는 그런 표현을 쓰지 않고요. 투자 매매 중개업자다 또는 집합투자업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같은 주체인데. 자, 어쨌든 다시 투자 매매 중개업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집합투자업자, 대표적인 회사가 이제 자산운용회사죠. 펀드 운용하는. 또 투자 일임 자문업자, 신탁업자. 역시 이런 거. 다음 중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것은 이렇게 이제 예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에 보험회사 가볼까요, 여러분? 보험회사. 사람 생명과 관련된 거 있죠, 여러분? 사망했을 때 또 질병, 노후에 대비하는 이런 이제 보험을 취급하는 회사가 있고, 생명 외에 이제 물보험이라 그래서 화재나 각종 사고, 그래서 이제 재산상 이제 손실이 났을 때 그걸 이제 보상해주는 보험금을 주는 그런 걸 이제 보험이라 그러는데, 그런 걸 하는 회사다. 역시 보험회사 그러면 생명보험회사하고 손해보험회사가 이렇게 구분되어 있고요. 우체국 보험 취급합니다. 공제기관. 이 공제라는 말이 나오면 이게 보험을 취급하는 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유사보험이라 그래서. 기타 금융기관. 자, 이건 이제 구체적으로 뒤에서 하나씩 볼 겁니다, 여러분. 금융지주회사. 지금 우리나라 은행들은 다 지주회사를 이렇게 이제 전환이 됐습니다. 한참 됐죠? 또 여신 업무만 한다. 여신이라는 것은 이제 빌려주는 것만 한다는 거예요. 예금처럼 이렇게 수신. 예금을 이제 은행이 돈을 받는다 그래서 수신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걸 취급하지 않고 빌려주는 여신 업무만 하는 데가 있어요. 전문회사가 리스, 신용카드, 할부금융 요 세 군데를 갖다가 여신 전문 금융회사 역시 요 세 개 묶어서 받으셔야 되고 뭐 벤처기업 같은 데 투자해서 이제 나중에 큰 수익을 내는 이제 벤처 캐피탈 회사도 있고 또 대부업자도 있고 이런 데를 그냥 총칭해서 기타 금융기관이다. 마지막에 이제 금융보조기관이라고 있는데요. 말하자면 이제 인프라를 이제 제공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금융시장이 잘 굴러가도록 인프라 역할을 하는데 예, 그런 뜻이 되겠죠? 금융제도가 이제 원활히 작동하도록 이제 여건을 제공해 주는데 주로 이제 그 공적 기관들이 많습니다. 거래소, 예탁결제원, 증권금융회사, 예금보험공사, 금융결제원. 자, 이런 것들을 막 써가면서 외울 필요는 없고요. 이제 느낌으로 이런 데가 이제 좀 보조기관이라 부른다. 자, 지금 이렇게 해서 그 요약을 좀 해봤는데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요약이 그 교재에도 잘 돼 있고요. 여기서도 출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잘 챙겨 놓으시고요.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은행부터 이제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일반은행과 특수은행으로 이렇게 구분된다고 그랬죠? 은행은 크게. 물론 이제 한국은행도 있지만 여러분, 그 이제 중앙은행이라고 부르는데, 한국은행은 우리가 이제 예외로 이렇게 치고 다루지 않고, 자, 일반은행 이제 정의 변천, 이렇게 이제 제목이 되어 있는데, 앞서 여러분 이제 시중은행, 지방은행, 외국은행, 국내지점 이렇게 구분된다 했었죠? 기억나시죠? 자, 시중은행이 뭐다? 전국에 분포되어 있다. 점포가 전국에 있는 거예요. 지방은행은 특정 지역에를 이제 영업구역으로 한다. 어려운 말은 없죠? 그런데, 자, 요 말을 좀 봐두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지방은행들은요, 상대 지역에 있는 이제 지방은행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은행들이 동의를 하면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서 타 지역에도 지점을 둘 수 있다, 없다? 둘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대구은행이다, 부산은행이다, 또는 뭐 광주은행이다 그러면 예전에는 그 지역에서만 영업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얼마든지 서울 여의도에도 점포를 둘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서 꼭 특정 지역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이제 그 지역에 터줏대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터줏대감이 이제 동의할 때, 그렇군.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면 되고요. 자, 우리 은행 왜 가죠, 여러분? 은행 가는 이유가 예금하려고, 또는 뭐 적금하려고, 또는 돈을 빌리는 대출 받으려고, 뭐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은행이 하는 업무 중에 이제 핵심, 그걸 이제 고유 업무라고 부르는데, 은행의 3대 고유 업무 그럼 이겁니다, 여러분. 예금, 내 돈 맡기는 거죠. 대출, 은행에서 돈 빌리는 거. 지급결제. 우리 여러분 계좌이체 같은 거하고 또 환전하고 하지 않습니까? 환업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세 가지가 이제 핵심적인 고유 업무고 고유 업무를 하다 보면 또 부수 업무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겸용 업무 이런 게 있습니다. 겸용이라는 것은 원래 다른 금융회사가 하는 업무인데 지금은 여러분 이제 벽이 허물어져가지고 다 취급한단 말이에요. 어떤 뭐 예금할 때는 꼭 어딜 가고 펀드 가입할 때는 꼭 어딜 가고 이런 세상이 아니에요. 대부분 금융기관에서 이제 경쟁을 하기 때문에 이 겸용 업무가 많아졌습니다. 자, 그걸 좀 구분해 보면 고유 업무하고 부수 업무는 은행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인허가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원래 은행이 하는 거예요. 근데 겸용이란 말 있잖아요. 겸하겠다. 자, 이 업무는 금융위원회. 지금 우리나라 여러분 금융을 감독하는 기구가 금융위라고 이렇게 부르죠. 그 밑에 이제 금감원이 있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있는데요. 금융위원회입니다. 거기 이제 인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다른 회사가 하는 일이니까 은행이 하고 싶으면 인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겸용 업무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것들이 겸용 업무에 해당하냐? 그게 여러분 교재에 보면 한 페이지 이렇게 표로 쭉 나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다 외워야 된다. 이런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 거는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큰 틀에서 구분이 되는구나, 이렇게. 자, 이번에는 이제 특수은행 기억나시죠? 특수은행이 이제 있는 이유는 요겁니다. 일반은행이 자금을 중개하거나 또 지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채산성이 안 맞는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하기 어려운데, 이런 데를 지원하기 위해서 그때 설립된 은행, 그게 이제 특수은행인데요. 자, 일반은행과 달리 재정자금 채권 발행을 통해 가지고 자금을 조달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특수은행 가서 예금하지 않잖아요. 주로 일반은행에 예금하지. 그러니까 예금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면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냐 이거예요. 정부가 내준다 이거예요. 재정자금이라는 건 이제 정부가 내준다는 거고 채권 발행 그리고 자금 조달하려고 하는 거죠. 이런 걸 통해서 예금 대신 이런 뜻이. 자, 은행은 여러분 이제 은행법에 따라서 설립이 되는데 이 특수은행은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이 됩니다. 조금 이제 다르죠? 역시 그렇군.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는 거고요. 자, 여긴 안 나와 있는데 특수은행 5곳이 있다고 그랬죠? 혹시 기억나세요? 같이 해볼까요?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농협, 수협, 중앙회. 이렇게 하면 이제 5곳이 되죠. 물론 이제 중소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우리 개인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하지만 이제 특수은행으로 보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제목을 보니까 빠르지 않죠, 여러분? 비은행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 은행이 아닌데 예금을 취급한다. 이런 뜻인데 말이 기니까 그냥 비은행. 그러면 여기에 그러면 어떤 금융회사가 떠올라야 돼요?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기구, 우체국예금. 그게 비은행인데요. 일단 이제 상호저축은행은 우리 이제 지역에 이렇게 많이 있죠. 상호저축은행 특정 지역에 주로 누구? 서민, 영세상공인. 그러니까 대기업이 아니고 영세상공인, 부자가 아니고 서민을 대상으로 저축, 대출 뭐 이런 걸 취급하는 거예요. 저축이 들어오면 그걸 대출해주고 이렇게. 자, 일반은행하고 하는 일이 대동소이 비슷하다는 뜻이죠. 비슷한데 다만 여러분 이제 은행보다는 조금 신용도에서 떨어지는 게 상호저축은행이잖아요. 아시죠? 예전에는 상호저축은행이 문제가 많았습니다. 아주 오래전 얘기지만 자기 사금고처럼 이용해요. 그 고객이 맡긴 돈을.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할 목적, 아무래도 은행보다는 건전성이 떨어지니까 이런 걸 위해서 어떻게 한다? 엄격한 업무 규제를 하고 있다. 어디에 비해서? 은행에 비해서. 비은행은, 특히 이제 상호저축은행은 엄격한 규제를 한다. 뭐 이렇게. 요 말을 받으시면 돼요. 이런 거 하는 데가 어디냐? 그러면 상호저축은행. 자, 신용협동기구. 여러분, 신용협동기구는 요 말을 조금 체크를 해놓으세요. 조합원. 이런 말이 나오면 신용협동기구예요. 그러니까 조합원 상호 간의 이익을 목적으로 조합원들이 예금을 하고 또 그걸 또 다른 사람한테 대출하고 이렇게 조합원에 대한 저축 대출을 통해서 상부상조하는 거예요.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자,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 비영리를 목적으로 한다. 비영리 금융회사를 이렇게 봅니다. 비영리. 신용협동기구는. 여러분 앞으로 그 직장 다니시는 분 지금 계시겠지만 직장에 들어가면 여러분 큰 직장은 그 안에 보면 새마을금고도 있고 신용협동조합이 있어요. 끼리끼리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뭐 경조사가 생겼을 때 목돈을 뭐 대출 받을 수도 있고 이렇게. 그런 걸 이제 조합원이라 이렇게 불러요. 자, 그럼 여기 구체적으로 3개 금융권이 있다고 그랬죠? 아마 점포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금융 요 3개를 묶어서 조합원, 신용협동기구라고 표현하고요. 여러분 여기 다른 말은 그냥 뭐 들어봤는데 이게 상호금융 그러면 조금 회사 이름 같지 않잖아요. 여러분 상호금융.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 역시 조합원이란 말이 나오죠. 조합원의 자금을 받아가지고 또 다시 조합원한테 융자 빌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조합원 상호 간에 자금 융통을 하는 거 호혜금융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상부상조하는 거 그걸 이제 상호금융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는 여러분 쉽게 우리 주변에 보면 여러분 농협이다, 수협이다, 축협이다 이런 단위조합들 있잖아요, 여러분. 농협 단위조합, 수협 단위조합 이런 데가 상호금융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상호금융 그러면 지역 단위조합 있죠, 여러분? 그거 떠올리시면 되는 거예요. 물론 조합원만 대상으로 하지 않고 그러면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지금은 이제 일반인들도 대상으로 이제 그 업무를 합니다. 하지만 주로 이제 조합원끼리 이용하는 거다. 자, 우체국 예금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요. 여러분, 우체국이 그 우편만 배달하고 택배 이런 것만 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큽니까? 점포도 아마 가장 많을걸요, 여러분? 또 이렇게 도시 지역에만 있는 게 아니고 농어촌까지 이제 점포들을 다 갖고 있는 게 이제 우체국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요. 이제 이번에 이제 금융투자회사를 보겠습니다. 금융투자회사. 제일 중요하죠. 투자 상품을 취급하니까.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원금 손실을 날 수 있는 투자 상품을 취급하는 데가 금융투자회사고 복습이죠. 금융투자업을 자본시장법에서는 6가지로 구분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뭘 할 거냐? 매매할 거냐? 중개할 거냐? 집합투자냐? 일임이냐? 자문이냐? 신탁업이냐? 여기에 따라 뒤에 업자, 매매업자 이런 이제 표현을 쓰는 거고요. 자, 겸용이 된다 안 된다? 가능합니다. 꼭 투자, 매매, 중개업만 해라 이런 게 아니고요. 원하면 다 할 수 있다. 이 6가지 업을. 자본금만, 법에서 요구하는 자본금만 이제 충족하면 겸용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요 업을 할 때 여러분 그 4개 있죠. 투자, 매매, 중개, 집합투자, 신탁업. 요거는 인가를 받아야 할 수 있는 거고요. 금융이 인가를 받아야 돼요. 금융위원회. 그 다음에 투자 일임하고 투자 자문은 등록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립이 쉽다 어렵다 이게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게 까다로운 거예요? 인가 받는 게 까다로운 거예요. 등록은 그거보다 조금 설립이 쉬운 거고요. 자, 교재에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같이 공부하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법이라는 과목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본시장법. 거기서 자세하게 이렇게 다룰 거예요. 근데 그게 과목마다 이렇게 다 같은 내용들이 반복돼서 나오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면 좋죠? 우리는 이 과목이 여러분 상품 다루는 거 아닙니까? 상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은 참고 정도 여기서 하시면 돼요. 자, 금융투자업 그러면 6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투자, 매매, 중개업자라고 표현한다. 투자, 매매, 중개업자. 근데 이거는 이제 법률 용어이기 때문에 좀 딱딱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어디 떠올린다?
실무에서 뭐 증권회사들 많잖아요. 우리나라 증권사. 증권회사, 선물회사가 대표적인 투자 매매 중개를 하는 이제 회사다. 자, 증권회사 중요하겠죠, 여러분? 이게 자격증 이름 자체가 증권대행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증권자 들어가는 것은 예의주시해야 되겠죠? 증권회사. 일단 증권회사는 직접 금융시장을 담당합니다, 여러분. 간접이 아니고 직접. 그래서 이제 기업이 여러분 이제 자금이 필요하면 주식을 발행하고 채권을 발행하고 이렇게 증권을 발행하지 않습니까? 그 기업이 발행하는 증권을 매개로 해서 투자자의 자금을 기업한테 이전시키는 기능을 한다. 그러니까 돈을 필요로 하는 기업하고요. 기업이 이제 증권을 발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돈을 이제 투자하려고 하는 투자자들이, 개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연결시켜준다 이거예요. 그 중간을 연결시켜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게 증권사다. 자, 기업과 투자를 직접 연결시킨다. 증권회사가 뭐 자기 신용으로 책임져 주는 건 없고 그냥 정보만 제공해 주거나 이렇게 해서 연결만 해준다 그래서 치고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직접 연결시킨다 그래서 직접금융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은행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저축자로부터 예금을 받아서 기업한테 대출을 해주는 그런 일을 하는 게 은행 아닙니까? 근데 은행은 자기 책임으로 예금을 받고 그리고 그것을 변형해가지고 기업한테 또는 가게한테 대출을 해주고 자기가 회수하고 깊숙이 개입하는 거거든요. 자기도 주체로 뛰어드는데 이게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이게 간접금융이고요. 직접금융은 기업과 투자자 사이에 다이렉트로 금융거래가 이루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다만 그 사이에 도움 주기 위해서 증권회사가 개입하는 건데 깊숙이 개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둘이 직접 거래하는 거다. 이게 직접금융이 되겠습니다. 그걸 주로 담당하는 데가 증권사. 은행은 간접금융을 주로 담당하는 거예요. 헷갈릴 수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기업과 투자가 간접적으로 연결된다 이런 뜻이에요. 간접금융이라는 게. 이 정도만 하고. 자, 증권회사의 주요 업무가 이게 교재에 나와 있는데 역시 이제 다음 중 증권회사 업무가 아닌 것은 그러면서 뭐 예금 뭐 이런 거 집어넣을 수 있겠죠? 예금이나 적금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은행 가야 되는 거고요. 또는 비은행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요 세 가지 있죠. 위탁매매, 자기매매, 인수주선. 요걸 갖다가 증권회사의 3대 고유 업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자, 구체적으로 위탁매매, 이제 영어로 브로커리지, 중개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고객 매매 주문을 성사시키고 수수료를 받는다. 여러분 개인들이 이제 주식 투자, 여러분 주식 투자하실 때 어떻게 해요? 증권회사를 가서 계좌를 개설하고 이제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종목을 이제 우리가 거래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래소는 개인을 직접 상대하지 않습니다. 회원사라 그래서 증권회사를 상대하는 거고요. 우리가 계좌를 개설해서 주문을 내면 증권사가 그것을 거래소로 넘겨주는, 즉 중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공짜가 어디 있어요? 중개 관련해서 수수료를 받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매매 수수료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위탁 수수료라고 표현하는데, 자, 그런 업무, 수수료 받는 업무 중개해주고. 그게 브로커리지, 위탁매매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여러분 요 법적으로 보면 중개 업무에 해당하는 게 중개업. 매매업이 아니고 중개업. 그 다음에 이제 자기 매매도 하죠. 딜링이라고 불러요. 딜링 그러면 자기 매매를 하는 거고요. 브로커 그러면 자기 매매를 하지 않고 연결만 시켜주는 게 브로커예요. 여러분 증권회사도 자기 재산이 있단 말이에요. 회사 재산이 있으니까 분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회사 재산 그걸 이용해서 상품 매매를 한단 말이에요. 이 업무를 자기 매매. 이거는 매매업에 이제 해당하는 겁니다. 매매업. 인수주선. 예. 인수주선은 뭐냐면, 인수를 이제 언더라이팅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골라서 이제 챙기는 건데, 여기 이제 기업이 여러분 이제 증권을 발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증권회사가 신규로 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가 인수하는 거예요. 증권회사가 자기 돈으로. 이렇게 인수하는 업무. 그 다음에 이제 주선이라는 건 좀 달라요. 주선해준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제3자가 그 주식을 사고 싶은 거예요. 신규 발행된 증권을 사고 싶을 때 증권회사한테 좀 사달라, 좀 상대방 찾아봐달라, 정보 좀 확인해달라 이렇게 이제 하는. 그러니까 증권회사가 자기 돈으로 인수하는 게 아니고 제3자의 위탁이라는 건 이제 부탁을 받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모집 매출을 주선하는 이런 걸 이제 총칭해서 인수 주선. 언더라이팅 이런 표현을 써요.
중매서 주는 거하고 똑같은 개념이죠, 여러분. 자, 이것도 투자 매매업의 일종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다음에 펀드를 판매하죠. 펀드는 여러분 은행, 보험, 증권 다 판매할 수 있습니다. 펀드 운용이 아니고 판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조금 주의하실 게 운용을 한다 그러면 틀리죠, 여러분. 운용은 자산운용회사가 하는 거고 증권회사는 판매회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 중개업에 해당하는 거예요. 투자 중개업자로서 수익증권. 이게 펀드 아닙니까? 펀드를 판매하는 업무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자산관리 업무가 증권회사에 이제 특화된 업무인데요. 고객 자산을 관리하는 업무인데 여기 이제 나와 있는 대표적인 상품이 레버카운트, CMA. 요것도 뒤에서 우리가 자세하게 이제 다룰 거예요. 교재에 있는데. 레버카운트나 CMA 이런 이제 상품을 제공하는 게 자산관리 업무에 들어가고 요것 좀 주의하셔야 되겠어요, 여러분. 이게 꼭 난다는 건 아니지만 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거는 투자 매매 중개업하고 관련이 없어요. 자문 일임업에 해당하는 건데 이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투자 자문 일임 업무의 일종으로 하고 있는 거 그러면 자산관리 업무. 그러니까 여기 제목에 이렇게 돼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겸용이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투자 매매 중개업자 꼭 그것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다른 것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자문 일임업에, 정확히 말하면 일임업에 해당하는 건데요. 레버카운트는. 네, 조금 챙겨놓으시고 마지막에 신용공유. 그리고 우리 이제 주식과 관련해서 주식을 사고 싶은데 돈이 부족하다. 그럼 증권회사로부터 빌릴 수가 있습니다. 또는 실물 주식도 빌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증권회사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실제 주식을 빌리거나 실물 주식 그런 걸 활용해서도 우리가 이제 수익을 낼 수가 있는데 그런 걸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금전을 투자자들한테 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로 주식을 사는 거죠. 또는 주식을 자체를 유가증권 자체를 빌려주는 거죠. 주로 이제 공매도라는 걸 우리 앞으로 공부할 텐데 공매도 할 때 이제 주식을 빌려서 매도 치는 거거든요. 그런 걸 이제 빌려주는 걸 신용공유 업무라고 부르고요. 그 밖에도 여러분, 주식을 갖고 있으면 주식을 팔아야 현금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팔고 싶지 않을 때 갖고 있는 이제 주식, 증권을 담보로 또 대출을 해줍니다, 증권회사가. 이렇게 이제 돈을 빌리고 빌려주고, 이런 것들을 신용공유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주로 빌려주는 거죠. 그래서 용어 자체가 좀 어렵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신용공유라는 것은 한마디로 하면 뭐다? 금융거래를 할 때 내 재산을 다른 타인한테 빌려주는 거, 내 자산을 빌려주는 거, 재산을, 그걸 신용공유 업무다, 신용공유한다, 이렇게 이제 불러요. 네. 벌써 지루하신 거 아니죠, 여러분? 이렇게 이제 증권회사가 하는 업무를 좀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선물회사 나오는데 이건 시험에 잘 안 날 거예요. 역시 선물회사도 투자 매매 중개업자에 해당하는데 여러분 선물이라는 상품이 뭐예요, 여러분? 선물. 영어로 기프트, 선물 그게 아니고요. 파생상품입니다. 선물은 파생상품. 그래서 이제 선물 또는 뭐 국내뿐 아니고 해외 선물 이런 걸 이제 고객이 거래하고 싶을 때 이 선물회사 이용하는 거예요. 증권회사 이용해도 되고요. 또 이제 선물회사 이용해도 돼요. 이런 이제 위탁매매 등 특히 이 선물은 장내 파생이에요. 장내에서 거래되는데 여기에 대한 이제 투자 매매 중개 업무를 하는 데가 선물회사다. 선물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파생상품이라는 용어들이 나올 거예요. 이거 공부할 때. 근데 파생상품을 자세히 다루진 않지만 이 파생상품이라는 것은 법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선도, 선물. 선도하고 선물은 이제 동일하게 보고요. 옵션, 수합.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이런 것들이 파생상품인데요. 여기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성이 있는 것. 그러니까 손실이 나는데 아주 위험이 큰 게 파생상품이죠. 원본만 손실 나는 게 아니고 초과 손실도 날 수 있는 게 파생상품이에요. 이런 걸 파생상품이라고 부르고 그 중에서도 이제 파생상품이 장내, 장외 이렇게 또 나누는데 장내 파생상품은 어디서 거래되는 거예요? 시장 내에서 거래되는 걸 얘기해요. 대신 국내, 해외 시장 다 포함합니다. 국내 파생상품 시장 그러면 한국거래소를 얘기해요, 여러분. KRX라고 이렇게 부르죠.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선물 옵션들이 있습니다. 그거 외에도 해외 파생상품 시장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시장 안에서 거래되는 게 장내.
그럼 시장 밖에서 1대1로 이렇게 거래할 수도 있는데 그걸 장외파생이라고 이렇게 부르고요. 그중에 장외파생 상품 거래에 대한 중개를 주로 하는 데가 선물회사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번에는 집합투자업자. 그러니까 집합투자업이 있지 않습니까? 집합투자업 그러면 이제 펀드 운영하는 회사다. 여러분 펀드 다 아시죠? 자, 이것도 중요하니까 이제 잘 챙겨놔야 되겠죠? 여기에 집합투자기구 이런 표현 났는데 이게 영어로 펀드지 않습니까? 법에서는 여러분 영어를 쓸 수가 없으니까 펀드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뭐라고 쓴다? 말이 어려운데 집합해서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은 걸 집합해서 투자하는 기구, 그릇이다 뭐 이런 뜻이에요. 집합투자기구. 혹시 펀드 대행인 공부하셨나요? 펀드 대행인 공부하셨으면 지겹도록 많이 나온 말이 이거 아닙니까? 집합투자기구. 자, 펀드 하신 분들은 이거 복습입니다. 우리나라 펀드는 여러분 설립 형태가 계약형, 회사형, 조합형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제 대표 펀드가 설립 형태에 따라서 두 개가 있어요. 투자신탁과 투자회사. 자, 이것만 조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설립 형태가 다양한데 현실에서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투자하는 펀드는 1등이 투자신탁이고요. 2등이 투자회사예요. 그리고 1등하고 2등도 엄청 차이 납니다. 대부분 투자신탁 이쪽으로 돈이 들어오는 거고 그 다음이 이거고 나머지 형태들도 있긴 있지만 유명무실해요 여러분. 그쪽으로는 펀드 만들지도 않고 돈이 들어오지도 않아요. 자, 가장 우리나라 1등 형태가 이제 투자신탁인데 이걸 이제 계약형 펀드라고 부릅니다. 신탁 계약을 체결해서 이제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신탁 계약을 맺을 때 이렇게 이제 주체들이 있어요. 위탁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 위탁회사가 모은 재산, 그걸 이제 신탁재산이라고 부르는데 그 재산을 운영하는 데죠. 제일 중요하죠. 운영하니까 어디에 투자할지 운영주체. 그리고 얘가 돈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재산 자체는 누가 보관한다? 수탁회사. 그러니까 보관은 수탁회사한테 맡기고 운영은 위탁회사가 합니다. 운영하는 데서 재산을 갖고 있으면 편리할 거 아닙니까? 그때그때 돈을 이용해서. 근데 그러면 여러분 이제 문제가 많이 생겨요, 여러분. 자기 돈이 아닌 고객 돈을 갖다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분리하는 거죠. 보관하는 주체 따로 두고 있고 운영하는 주체. 그럼 얘가 얘한테 지금 돈 얼마 있어? 그 돈 가지고 뭘 사? 이렇게 지시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얘네들이 다 창고 제공을 할 수가 없으니까 창고를 제공하는 판매회사를 별도로 두고요. 자, 투자신탁은 반대급부로 뭘 발행해요? 우리가 펀드 가입하면 뭘 받아요? 실제로 받진 않지만 수익증권을 발행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투자자를 수익자 이렇게 이제 표현하죠. 반면에 이제 투자회사 2등 두 번째 많은 게 투자회사인데 요 투자회사는 이제 그 서류상의 회사입니다, 여러분.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에 들어가는 건데 페이퍼 컴퍼니라고 부르죠, 여러분. 서류상의 회사예요. 그래서 아무 일도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다 역할 분담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운영은 얘한테 맡기고, 보관은 얘한테 맡기고, 판매는 얘한테 맡기고, 위탁 계약을 체결해서, 그리고 사무 처리 또 담당하는 데를 둬야 돼요. 일반 사무 관리회사. 임직원을 두지 않으니까, 임직원이 없고, 점포도 없기 때문에 일반 사무 관리회사라는 걸 둬야 되는 게 이 회사형이고요. 얘네 여러분 이제 주식을 발행하는 겁니다. 수익증권이 아닌 주식. 그래서 투자자를 주주라고 불러요, 여러분. 투자자가 주주가 돼요. 자, 여기 밑에 이 말을 보시면요. 그러면 여기 제목이 집합투자업자잖아요, 여러분. 집합투자업자가 흔히 자산운용회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산운용회사. 그럼 자산운용회사가 투자신탁에서는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하냐? 이제 그걸 챙겨놔야 됩니다. 위탁회사 역할을 하는 게 집합투자업자예요. 자산운용회사예요. 그러니까 자산운용회사가 펀드를 만들면 돈이 들어오는데 그 돈을 얘한테 맡기고 얘한테 맡기는 주체다 이거예요. 그리고 운영만 하는. 그래서 여기 집합투자업자는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하냐, 주체가 뭐냐 그러면 위탁회사.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쪽은 여러분 이제 자산운용 요거 해요, 여러분. 요게 집합투자업자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이거 지금 봤는데 이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지우고 넘어갈게요. 그냥 구분 정도로 보시면 되고. 자, 여기 이제 집합투자기구 중에 교재 이제 그 끝부분에 보면 여러분 이게 사모펀드 얘기가 나올 거예요, 여러분. 펀드는 이제 공모하고 사모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제 사모펀드. 자, 요 부분이 올해 새 교재가 나오면서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좀 신경 써야 되겠죠? 새롭게 들어간 내용은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낮다? 높지 않습니까? 새로 들어간 내용이니까. 그래서 조금 이제 신경 쓰시고요. 현재 우리 법에서는요, 사모펀드가 굉장히 종류가 많지만 딱 두 가지 부류로 나눕니다. 전문 투자형 사모펀드하고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 이렇게. 사실 이렇게 구분한 지는 오래됐는데 교재에 이 내용이 올해 처음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예전부터 나눠져 있었는데. 자, 전문 투자형, 경영 참여형 이런 표현 나오면 이거 다 사모입니다. 그러니까 투자자 수가 50인 넘는다, 안 넘는다? 다 50인 미만이 되는 겁니다. 일반 투자자 수가 50인 미만이고요. 이 전문 투자형을 흔히 헤지펀드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헤지펀드. 이 헤지펀드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 참여형 그러면 PEF 펀드가 대표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PEF 우리말로 경영 참여형. 헤지펀드, 헤지는 위험의 피, 울타리라는 뜻인데요. 이걸 우리말로 전문 투자. 이 제목에서 좀 느낌이 오나요? 투자하는 이유 자체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거지만 펀드는 얘는 이것저것 다 투자해서 전문적으로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는 거다. 이거는 경영에 참여하는 게 주 목적이다. 물론 그래서 수익을 내겠다는 거예요. 경영 참여. PEF 이렇게. 자, 자산을 운영할 때 이 헤지 펀드는 전문 투자형 사모펀드는 아무 제한이 없습니다. 전 세계 돈 되는데 다 투자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전략으로 전 세계에 다 투자하고요. 또 주식 보유 한도도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어요. 마음에 드는 주식을 다 살 수는 있어요. 자금으로. 그런데 자, 10% 이상 보유할 수 있냐 없냐? 뭐 10% 미만 보여야 되고 이상 보여도 아무 상관없는데 다만 10% 초과해서 보유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제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펀드는 투자가 목적이니까 회사에 간섭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10% 이상 보유할 수 있지만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불어 제한하는 그런 게 헤지펀드. 반면에 요 PEF는 다릅니다. 경영참여형은 자산운용이 경영에 참여할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제한을 해놨어요. 지분증권이라는 게 주식이죠. 주식. 또는 주식으로 나중에 이렇게 전환할 수 있는 채권, 전환사채 같은 게 있거든요, 여러분. 일반 채권이 아니고 전환사채는 그 회사 주식으로 이렇게 전환이 됩니다. 요런 데만 이제 운영해야 되고, 요게 좀 알아둘 말인데, 그러면 이게 뭐냐면 여러분, 어떤 회사를 이제 인수해가지고 내가 지배력을 행사하겠다는 거예요. 경영에 참여한다는 것은 내가 지배력을 행사해서 강력한 구조 조정을 하고, 자를 사람 자르고, 또는 사업 영역도 새로 바꾸고 이렇게 해서 크게 회사를 뭐 좀 정상화시키거나 이렇게 해서 나중에 재매각해서 큰 수익을 내겠다. 그러니까 조금 부실화된 기업을 인수해서 내가 지배력을 행사해서 정상화시켜서 팔아가지고 되팔아가지고 큰 수익을 내겠다. 이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PEF 경영 참여형이기 때문에 얘는 그러면 어떤 회사 지배력을 행사하려면 지분을 어느 정도 보유해야 되냐? 이걸 10%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예, 내가 어떤 회사의 주인이 돼야 되겠다. 지배력을 행사한다는 건 거의 주인 아닙니까? 그러면 그 회사 주식을 총량이 어느 정도 갖고 있어야 된다? 10%. 예, 그렇게 보고 반드시 10% 이상의 지분을 매입을 해야 됩니다. 경영에 참여하려고 그러면. 그리고 바로 팔면 안 되고요. 최소 6개월 이상 보유하도록 이렇게 의무조항을 만들어놨어요. 이게 경영 참여형. 요거하고 좀 다르죠? 10% 이상, 6개월 이상 보유. 네, 교재에 뭐 짤막하게 나와 있는데 그걸 좀 요약을 했어요. 자, 두 개를 잘 좀 구분을 해주시고요. 자, 이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역시 이제 집합투자 펀드 얘기를 하는데, 이제 펀드를 우리가 어떤 자산에 투자하냐? 예,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증권, 부동산, 특별자산, 혼합자산, MMF 이렇게 5가지로 여러분 구분되죠. 그리고 요거 색깔을 나눌 때 요 50%라는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요 세 개. 그러니까 증권펀드라 그래서 증권에만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부동산, 특별자산, 파생상품 다 투자가 가능한데 다만 어디에 많이 투자하냐 이걸 갖고 이제 색깔을 나누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기준이 50%입니다. 50%를 초과해서 증권 또는 증권 관련 파생상품 그 비율이 전체 50%를 초과하면 색깔이 증권펀드. 부동산 관련된 자산에다가 50% 이상 투자하면 이제 정확히 말하면 이제 초과입니다. 부동산 펀드. 특별자산은 특별자산이라고 있죠, 여러분. 특별자산. 근데 여러분 참고로 특별자산은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법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증권, 부동산 요 2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증권 그러면 주식 채권이잖아요. 부동산 그러면 다 아시죠, 여러분? 요 이외의 자산들 있죠? 요 2개를 제외한 나머지 자산을 그냥 총칭해서 특별자산이다. 거기에 투자하는 게 특별자산 펀드. 그러니까 굳이 시험 문제를 만들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 수도 있죠, 여러분. 어떤 게 특별자산 펀드냐 했을 때 50%를 초과해서 요 말을 빼버리고 요 말을 넣는 거예요, 여러분. 증권, 부동산 이외의 자산에 50%를 초과해서 투자하는 펀드. 이름이 뭐냐 그러면 특별자산 펀드. 자, 혼합자산은 아무 비율 제한이 없습니다. 이것저것 다 제한 없이 투자할 수 있고요. 마지막에 이제 MMF 여러분, 단기금융펀드라고 이렇게 부르고요. 이 MMF는 뒤에서 또 자세하게 다룰 거예요. 이 MMF는 전부란 말이 있죠. 100% 아닙니까? 모은 돈의 100%를 반드시 단기금융상품에만 투자해야 돼요. 단기 상품에. MMF는 운용 제한이 많습니다. 환매 제한 없이 넣었다 뺐다 하는 펀드이기 때문에 단기 자산에, 우량 자산에 투자해야 돼요. 자, 지금 우리 뭐 보고 있다? 금융투자회사 중에서, 금융투자업자 중에서 구체적으로 이제 집합투자업자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투자자문, 투자 일임업자를 볼게요. 일임업무. 이건 간단하게 보면 됩니다, 여러분. 그냥 교재에 있으니까 소개 정도. 자문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 일임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 그 단어에 여러분 의미가 있잖아요. 자문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제 금융투자상품, 말이 이렇게 있지만 어찌됐든 어떤 게 좋은 금융투자상품이다. 지금 고객님, 뭐 이런 상품이 좋을 것 같아요. 뭐만 하는 거다? 조언하는 거다, 이거예요. 조언. 제가 책임질게요. 그러는 게 아니고 고객한테 의견을 제시해주고 판단은 고객이 하는 거죠. 조언을 하는 업무. 그런 업자가 투자자문업자가 되고요. 일임이라는 건 맡긴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고객으로부터 투자 판단의 전부 또는 이제 일부를 위임받아서 고객 대신 고객 돈을 직접 투자해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일임업이다. 투자를 직접 행하는 게 일임업이다. 근데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고객한테 이제 동의를 얻어서 하는 거죠. 위임받아서. 이런 일을 하는 게 투자 자문, 일임업자. 이것도 이제 금융투자업자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첫째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고 있나요? 자,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